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이번 지식 콘서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온라인으로도 유튜브 생중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서 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알찬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 끝자락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식 콘서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먼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식 콘서트 2부 순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2부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 가득한 강연과 또 Q&A 세션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패션 산업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또 강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Q&A 세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 동대문 신화의 주인공이죠. 거기다가 토탈 패션 브랜드 EVINC 우리 곽창훈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 클래스라는 책을 쓰셔서 네, 부끄러워하시는데 오늘 또 저자로서 여러분께 책 선물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VINC의 곽창훈 대표입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팔을 다쳐서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는 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자료도 잘 만들고 싶고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오늘 오셔서 이거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실 분들은 그러니까 직종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이제 패션업에 이제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제조 OEM, ODM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떤 지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좀 주제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팔도 아픈 김에 그러면은 내가 동대문에 처음에 입성을 해서 지금 오기까지 어떤 점이 달랐고 그 다른 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말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중간에 끊으셔도 되니까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연결과 다름이라고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큰 목차로는 동대문 스토리, 제주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2001년도에 처음에 입성해서 시작했습니다. 누존 지하 1층 상가에서 지하 2층이군요. 월세가 500에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창업을 했는데 때마침 거기가 명품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물건도 제조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때 간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상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띄어다 팔고 그리고 겨울에는 평화시장에서 머플러를 띄어다 팔았어요. 근데 좀 지금은 안 되는 거긴 한데 명품관이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잘 몰라서 머플러에는 메이드 인 이태리 책을 좀 붙였고요. 그리고 선글라스에도 마찬가지로 옆에 날개에다가 메이드 인 이태리 라벨을 박아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동대문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동대문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러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아니라 제가 일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도매를 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의 제조업에 OEM, ODM 생산을 해주며 브랜드를 창업해서 브랜드까지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리는 사람이 있느냐?
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저를 어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얘기했던 멘트 그대로 저를 소개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나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 맞아? 나 잘하는 사람 맞구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자존심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좀 맥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남평화상가에 입성을 해서 도매업을 하다가 뭐 2003년도 뭐 군대 갔다 오고 2010년도 이전에는 직원 생활을 계속했어요. APM, 뭐 누존, 뭐 테크노 직원 생활을 하다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남평화상가에다가 가방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오픈할 당시에 직원 생활을 많이 할 때는 내가 오픈만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돈도 없고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하 보니까 너무너무 협소하고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장사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이쁘게 걸어놨는데 매장이 너무 허접하고 이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에 가방을 들고 입구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 생활하면서 많이 알던 이제 거래처 손님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매장에 그 손님들이 오는 것보다 차라리 상품을 보여주고 그냥 내가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봉으로 물건을 써놓고 정문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아는 손님이 오면 담배 한 대 또 같이 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오픈을 했는데 매장은 보여주기 창피한데 내 물건은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이제 창업을 해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너에게 물건을 싸게 공급해줄게. 내 물건을 한 번만 팔아줘. 못 팔면 다 갖고 와. 반품 다 받아줄게. 이렇게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어요. 물건을 한 번 만들면은 뭐 동대문 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뭐 미니멈 수량이 있잖아요. 공장에 뭐 100피스 뭐 200피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상 물건을 만들어 놓고 현금 회전이 돼야지 뭐 공장 결제를 해주니까 그래도 원가 이상만 건지면 되겠다 해서 그래 나는 가방 하나 만들어서 마진을 3,000원만 봐야지. 그리고 하루에 100개를 팔면 30만 원을 버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돈이 얼마야? 나는 돈을 잘 벌잖아.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 손님들이 저희 물건을 많이 팔아주기 시작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건 예전에 남평화상가에서 창업을 하기 전에 직원 생활을 할 때 그 직원의 사장님과 크게 다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직원 사장님께서 약간 엄포를 놓으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원부자재 시장에는 이제 곽창훈이라는 사람과 거래하면 너네랑 거래를 끊겠어. 심지어 동대문에 있는 이제 직원들에게도 곽창훈과 얘기를 하면은 너는 이제 우리 매장에서 일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저를 고립을 시켰어요. 근데 돈도 없고 물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찾아간 게 종합시장이었습니다. 가방을 만들 때는 신설동 원부자재 시장에서 원단을 떼어서 부자재를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종합시장에 가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 집이 어딘지. 손님들이 몰려 있잖아요, 디자이너들이. 또 어떤 원단을 이들이 수화지를 가져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마하 원단이었어요. 땡땡이. 이걸로 내가 그러면은 가방을 만들어 볼까? 해서 여행구 보스턴 가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에다 물건을 걸어놓질 않았어요. 저는 물건을 들고 바깥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물건을 만드는 족족들이 이제 지인분들, 손님분들 물건을 열심히 잘 팔았는데 동대문 특성상 카피 제품 되게 많잖아요. 자, 옆집 나오면 바로 이틀이면 똑같이 물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가방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신설동에 원단이 없잖아요. 이거를 카피를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물건을 카피도 안 받고 물건을 열심히 잘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 주문도 터지고 갑자기 또 장사가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매장을 한번 확장해 볼까? 해가지고 바로 매장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평화상가에 매장을 2개 2호점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 탄력을 받아서 이제 APM, 럭스, 처음에는 럭스, 그 다음번에는 플레이스, 뭐 청평화, 기타 등등 이제 동대문의 매장을 여러 개를 운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거래처들의 이제 뭐 쇼핑몰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예외로 조금 이제 다치가 크다 그러죠. 구찌 손님들. 그러니까 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S 무슨 모 브랜드의 기업 대표님이 이제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상품을 주문을 해주셨는데 한 디자인당 뭐 500개, 1000개씩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라벨을 이제 그 브랜드 라벨을 달아드렸죠. 근데 주문 받은 건 좋았는데 품질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야.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자꾸 마진을 깎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는데. 속상하잖아요. 아씨, 나도 만들어 버릴 거야, 브랜드. 그래서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점점 잘 되다 보니까 브랜드도 잘 됐고 또 이제 여러 손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법인을, 독자 법인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EV 팩토리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OEM, ODM 같이 경험하면서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자료가 좀 허접해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띄워놓은 건데,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이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업을 하고 하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동대문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면 내가 남들과 달랐던 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직원 생활할 때 직원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미션을 주신 게 있었어요. 앞집이 대박집이었거든요. 하루에 현금을 막 1억씩 파는 집이었어요. 동대문에 그런 집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일했던 가게는 바로 맞은편의 집인데 하루에 매출이 한 200, 300? 1억과 200이 300이면은 유동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저한테 야, 하루에 2천만 원씩만 난 팔았으면 좋겠어. 만들어줄 수 있겠어? 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딜을 걸었죠. 좋아. 내가 이걸 만들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유더스의 가게를 내줄게. 그때 유더스가 엄청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시작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세웠던 전략은 뭐였냐면 동선을 만들었어요. 앞가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대박집이어서 입구 통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앞가게에 들렸다가 그냥 저희 매장은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가게 시작되는 점 앞에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생들한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서 있겠어요. 그때 이제 직원이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어오는 손님한테 무조건 앉혀. 그래서 여기 붐비게 만들어. 그러니까 통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매장이 계속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안 매장도 북적거리고 우리 매장도 북적거리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 매장처럼 보였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매출로 과연 연결이 되느냐? 그렇게 연결이 크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들이 처음에 막 가드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내가 상품을 조금 더 편안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가방을 만들었었을 때 이제 100장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 80장은 제가 외상으로 거래처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자, 형들, 누나들, 우리 가방 팔아줘. 그러니까 제가 장사 처음에 시작할 때 썼던 방법이 일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은 80장을 외상으로 다 보내고 2주 있다가 제가 확인 전화를 해요. 얼마나 팔았습니까? 못 판 거 다 반품 주세요. 그렇게 물건을 회수를 했고요. 그럼 남은 20장은 뿌리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 쇼핑몰 손님들에게 다 샘플로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물건을 회전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인터넷 쇼핑몰들의 업데이트가 너무 느린 거예요. 사진도 찍어야 되지, 또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내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시작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하드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룩북이랑 감도 있는 사진은 제가 할 수 없지만 가방 자체의 상세 페이지는 뭐 정면, 측면, 디테일 것만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인터넷 쇼핑몰 손님들에게 샘플을 주면서 사진을 같이 공급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손님들이 상품을 올리고 재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한 달, 2달 걸리던 게 2주 안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물건을 보내고 외상에 못 판 물건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또 재주문 온 상품을 물건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2달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거래처의 미수 잔금이 1억에서 4억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 달에 이제 돈을 다 말일날 수금을 했었거든요. 돈은 마지막에 받았어요. 30일 날 다 갖다 주세요 해서 한 번에 돈을 받아서 나누기 30을 하니까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미수금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돈을 벌었네. 그래, 목적 달성했다. 근데 유서세 가게는 안 내줘서 월급 20만 원 올리는 걸로 바꿨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제가 만약에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또는 그런 거를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런 결과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동대문 처음 창업했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매장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운이 좋았어요. 매장에 오는 게 창피했거든요. 우리 매장에 오면은 내가 멋진 가방을 만들었는데 안 이뻐 보일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갔고요. 또 그게 또 먹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운이 좋았던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막았잖아요. 공급처에서 공급 원부자재를 못 받게.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뚫었고요.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신선한 아이템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이제 점점 동대문에서 계속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PM 플레이스에서 지하 1층에서 이제 2군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동대문 상권이 점점 많이 죽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래도 동대문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대문 스토리는 뭐 되게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일단은 동대문은 뭐 이 정도로 좀 얘기하면은 어떨까 싶고요. 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긴장 많이 되니까 아무도 뭐 질문을 처음에 쉽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썼어요. 동대문 클래스라고. 근데 책을 쓴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대문에 왔으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술을 먹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무슨 세인트 마틴 나왔어. 어디 나왔어. 아니 근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그러면 너 책 썼니? 안 썼대요. 나 책 쓸 거야. 그럼 대학교 나온 거보다 이기지 않아? 검색했어요. 책 쓰는데 얼마나 들까? 1000부 찍는데 인쇄하고 돈이 얼마나 들까? 1,400만 원이 드네. 좋아. 대학 등록금부 다 싸. 근데 이거 내가 내면 이기는 거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5권을 들고 왔는데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저랑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코업하면서 많이 소통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손을 잠깐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얘기는 할게요. 언제든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저희 EV 팩토리라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하면서 거래처들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에는 제조 법인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다름이 없었어요. 세금 때문에 그랬어요. 개인 사업자 돈 많이 나가잖아요, 세금이. 뭐 이익 구간에 따라 가지고 요즘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43% 냈던 것 같아요. 와이씨, 남는 거 다 세금인데 너무 아까워. 근데 법인은 20%래. 그리고 10억 미만 구간은 10%래. 어이씨, 그럼 세금이라도 아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됐고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저는 많이 알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알게 모르게 내 자랑을 깨알같이 하는데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업체의 질이 틀려지더라고요. 여기 법인이네? 여기 어디 거래하네? 여기 제조도 잘하네? 그래서 LF가 저를 찾아오게 됐어요.
LF가 저를 찾아와서 가방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품질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업체의 신용평가도 봅니다. 기업평가도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단의 심사가 붙어야지만 거래 OEM, ODM을 납품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 상태에서 기존에 나왔던 개인 매출을 법인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만족도에 제가 충족이 된 거예요. LF를 거래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5년 정도 이제 LG 패션에 있는 브랜드들의 이제 상품들을 디자인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LF의 거래가 떴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다닌 게 뭔지 아세요? 질문. 맞아요. 정답 빙고. 자랑 겁나 하고 다녔습니다. 나 우리 LF 만드는 데야.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와서 동대문에 와서 저랑 미팅을 하는데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를 않아요. 아이씨 너네 이거 가격 비싼 거 아니야. 가격은 싸게 해줘. 근데 품질은 너네 되겠어? 낚이는 어때? 안 믿는데 우리 LF 거래해. 끝. 예를 들어서 저는 제조할 때도 그러거든요. 직접 지금 제조를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내가 공장에서 직접 제조를 한다. 그럼 직접 꼬매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을 공장에다 내가 위임, OEM을 맡겨서 만든다. 없나요? 네, 계시네요. 공장에 가면 상품을 저희가 보통 샘플을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공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거 공임 얼마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러면 공임을 받아요. 근데 또 모릅니다. 처음 거래하는 공장은 얼마나 잘 만드는 공장인지.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제일 쉬웠던 거는 사장님 어디 거래하세요? 이런 브랜드의 상품을 납품하신 분이었군요. 그럼 그 브랜드가 얼마나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지 얼마나 퀄리티를 추구하는지는 제가 알거든요. 조사해보면 나오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일단락에 이제 좀 안심을 하고 공장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제조 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른 순한 프로모션 업체랑 또 틀린 점은 뭐가 있었을까? 단순히 법인하는 프로모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점의 하나는 이거는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겼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샘플을 만들어서 공장에 가져가서 인가공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인가공에 맞춰서 내 마진을 넣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넘기잖아요. 근데 저는 공장에다 인가공을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씩. 근데 웬만하면 안 물어보고요. 공장에 들어가면 스캔 먼저 해요. 여기 몇 목동이야? 지하네? 몇 평이야? 직원 몇 명 있지? 미싱사 2명에 뭐 시다 2명? 여기 한 달에 얼마 나가는구나. 그런 다음에 제 물건을 그러니까 소유량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재단 방식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냥 물건을 제가 임의로 계산한 소유량에 맞춰가지고 원단을 다 보냅니다. 뭐 어차피 뭐 100장 나올 거 110장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다 자르라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하는 게 나누기를 합니다. 며칠 걸렸는지. 그럼 평균 인가공이 나오잖아요. 3일 만에 100장을 만들었네. 여기는 그러면은 한 달에 1000장 이상은 만들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적정 인가공은 얼마야? 라고 제가 역으로 계산해서 사장님에게 역으로 제시를 해요. 사장님 이거 공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황당해하죠. 아니야 단가 안 맞아. 조금만 더 줘. 네 1000원 2000원 더 드릴게요. 그렇게 단가를 맞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의 고객사 이제 브랜드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의뢰가 들어올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샘플 저희한테 맡기는데 과연 그럼 이거 단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요. 저희에게 가져오시면 저는 처음에 100개 기준으로 제가 정찰가처럼 가격을 내드립니다. 수량이 작아지면 반응 생산을 하는 강점도 있지만 수량이 작아지면 공장에다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더 쌀 거예요. 그리고 품질 기준은 제가 맞춰드리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다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도 계속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깨알 자랑이긴 한데 얼마 전에 2달 전에 또 새로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이라기보다 실은 제가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건
망하기 싫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하기 싫잖아요. 근데 나 안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동대문에서 내가 다시 제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솔직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다 주변에서 중국 거 물건 떼어다 팔고 내가 만들면 2만 원인데 비슷한 거를 막 6천 원, 7천 원 팔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래서 동화시장에 찾아갔어요. 동화시장 어딘지 아시나요? 동대문 동화시장은 장점이 있는 게 원부자재를 파는 상가인데요. 동대문 종합시장을 가려면은 종로길이 아니면 반대편길에서는 지나쳐야 되는 상가입니다. 근데 동화시장 옆에 1층 라인 끝에 그러니까 현대시티 아울렛 바로 맞은편이죠.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매장이 문을 닫는 거예요. 다 셔터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아씨 여기다 끝났다. 그래서 주차장 출구 앞에 가장 내가 넓게 할 수 있는 평수의 가게를 임대했어요. 2달 전에 오픈했습니다. 거기 앞에 크게 간판을 EV라고 써 붙여놓고 가방 제작 상담소라고 차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방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고 제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상담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다시 거래처를 늘려나가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조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동대문에서 도매에서 유통하시는 분들 매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거 나는 안 그랬고요. 또 제조의 상담을 할 때도 나는 좀 다르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랑할 거린가 생각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강연할 정도 됐으면은 자랑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진짜로 다 만들어주는 쪽인데 되게 웃기죠. 플랫폼들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보통 저는 이제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에다가 상품 등록해서 MD랑 협상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저는 플랫폼 MD를 만날 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제시를 해요. 야, 나 제조업 하는 사람이야. 우리 제조업의 기반은 이렇게 딱 껴져 있다. 자랑을 일단 하고요. 우리 회사에 샘플실이 있는데 샘플사님들 한 달 월급이 너무 비싸. 그래서 나는 샘플을 계속 만들어야 돼. 부담 갖지 말고 너 나한테 샘플 의뢰를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가방의 디자인을 나한테 정보를 좀 줄 수 있어? MD들이 신나서 사진을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거 만듭니다. 그거 만들어서 앨리스 마샬 로고 찍고요. 다른 브랜드 로고 찍고 팔아요. MD가 잘 팔아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위주로 팔아줘요. 재밌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또 넣습니다. 좋아. 지그재그 거 만들어줬네. 지그재그. 에이블리 만들어줬네. 에이블리. 면세점 만들어줬네. 면세점. 그래서 이게 저희 협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업체들한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자랑을 합니다. 저는 계속 새로운 거라고 자랑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고 아마 내년에는 더 성장할 거예요. 그렇고요. 10년 됐습니다. 앨리스 마샬라는 가방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원래 달란트가 난 동대문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브랜드를 만든 거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모든 플랫폼,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매출 1위는 다 찍어봤어요. 면세점, 뭐 지그재그, 뭐 원하는 플랫폼에는. 그럼 어떻게 1등을 찍었니?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 때로 시작해서 넘어가는데요. 동대문에서 A라는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동대문의 상호 에바다라는 상호를 찍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앨리스 마샬을 만들었는데 앨리스 마샬만의 디자인을 새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안 팔리면 재고잖아요. 그래서 100장 만들 때 20장은 똑같은 가방에 앨리스 마샬하고 찍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걱정했죠. 내가 브랜드업을 직접 하면은 나의 도매 손님들이 끊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또는
내 물건을 에바다라고 찍힌 물건을 가져가서 떼어다 파는 손님들은 10,000원짜리를 떼다가 뭐 쇼핑몰들 뭐 예전에는 뭐 1.7, 1.6 배수를 많이 보셨으니까 2만 원 안저리로 판매를 하시는데 나는 브랜드의 감투를 썼기 때문에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싸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에 곱하기 4배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4만 원에 판 거죠. 똑같은 가방이야. 내가 만든 건 내가 브랜드로 4만 원을 팔고 내가 상품을 공급해 주신 분은 마진을 붙여서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나가더라고요. 왜? 뭐가 달랐을까? 아, 간단해요. 택이 달렸었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이 가방을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은 가방인데 앨리스 마샤라는 택이 달리고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 로고가 찍혔고 아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잘 팔렸을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나요? 일단 판매되는 위치와 장소가 달랐어요. 내가 동대문에서 만들어서 내 물건을 떼어다 파는 손님들은 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뭐 오픈마켓 또는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서 그 정도의 리그에서 그 정도의 가격에서 팔았고요. 내가 앨리스 마샤라는 가방을 찍은 상품들은 조금 더 윗단계인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유행했던 뭐 에이랜드라는 디자이너 편집샵이 있었고 이제 다 찾아가서 뚫었거든요. 스토리가 많지만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같은 상품인데 로고가 틀리고 판매처가 틀리다는 이유로 오히려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네? 아, 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신났습니다. 좋아. 앨리스 마샤 이제 팔기 시작했어. 판매 채널들도 있어. 근데 뭐 나는 재고 리스크가 없잖아. 남들 가방 브랜드 100개 만들어가지고 재고 리스크 안 할 건데 나는 안 그럴 거거든. 동대문에서 팔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럼 앨리스 마샤는 30개만 하고 반응이 있으면 40개 추가하고 50개 추가하고 재고 없으니까 찍어내자 해서 상품들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저는 시장의 순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상품을 찍어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에이랜드라는 편집샵이 굉장히 핫하고 잘 되다 보니까 유사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원더플레이스, 뭐 그때 컬처스타, 뭐 바인드, 기타 등등등. 근데 그들의 주 모티브는 다 점포의 편집샵의 위탁 개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너무 찰떡궁합인 거죠. 좋아, 난 물건 찍어내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중요했어요. 에이랜드에서 앨리스 마샤가 잘 파네? 영업 겁나 쉽더라고요.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거 팔아주겠다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매장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 매장은 아니죠. 다 위탁 매장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다녔던 거는 앨리스 마샤가 직영 매장 150점을 돌파했습니다. 매장 수는 150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편집샵에 또 깔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입점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건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장을 막 꺾기를 당했어요. 일명. 백화점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롯데 본점 장사 잘 되는데 롯데 본점에 나중에 입점시켜 줄 테니까 저기 마산 창원 이런 데다가 한두 개 입점 좀 해주세요.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매장이 많아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계속 오픈을 했어요. 뭐 신세계, 롯데 그 숫자가 150개가 된 거예요. 와씨 앨리스 마샤 잘 나가네. 근데 가방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앨리스 마샤로 부족해. 브랜드들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죠. 뭐 람레크는 좀 특별한 브랜드이긴 한데 이거 말고 뭐 오토에뱅, 눈27 브랜드를 찍어내기 시작해요. 와 남들이 봤을 때 그러면은 매장을 150개로 운영했고 브랜드가 많네? 이렇게 보일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패션 기업입니다. 나는 제주 OEM, ODM을 하는 기업인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해 안 했었으면은 처음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는 브랜드도 계속 런칭을 하게 됐고요.
뭐 힘든 부분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뭐 스토리는 이제 이렇고 그러면은 제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과 제조와 브랜드의 삼박자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달라서 이 자리에 온 거 그래 왔다고 치면 그럼 과연 내가 이거를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달랐던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내가 연결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연결 잘합니다. 근데 연결할 때 잘하면서 연결해요.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 동대문에서 어쨌든 홀세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물건들을 떠다 파시는 손님들, 뭐 해외 바이어들, 뭐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근데 제조도 하잖아요. 다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브랜드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을 계속 시키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회에 맞게끔. 브랜드도 뭐 어떤 계기에 내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거를 자랑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가장 달랐던 점은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자랑을 참 많이 했구나. 곽창훈 자랑하는 거 좋아해서 책도 썼구나. 아니 그냥 솔직하게. 근데 자랑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상품에 좋은 거를 내가 목소리를 계속 내고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회사와 나라는 사람을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서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근사하게 만든 다음에 다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같이 하는 회사가 우리 기업입니다 라고 다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다들 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자랑하는 거 말고 특별히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스킬을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잘했던 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그 새로운 거를 할 때마다 좀 잘함에 대해서 좀 자랑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이거를 연결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실제로는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색다르게 좀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몰랐던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끼가 뭐냐면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봐야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보물상 가서 군고구마 통을 샀어요. 그래서 군고구마 장사를 처음 했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여차여차 계기로 군고구마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팔다가 또 이제 저희 누님이 계시거든요. 누님도 저랑 달란트가 비슷하셔서 액세서리를 누님이 남대문에서 떠다 파시더라고요. 그때 남대문을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동대문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왁자지껄하고 여기야 해가지고 그냥 바로 동대문에 처음에 입성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제 직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 솔직히 가방,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나는 내가 가방을 잘 안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여자 가방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제일 잘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오래 일한 게 그냥 가방 매장이었어가지고 가방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연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 또 좋은 귀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주제가 다름과 연결이었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참 운이 좋았다라는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제가 네. 네, 한 4번, 5번 손으로 세봤는데 정말요? 네. 근데 이 운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아마 강연을 들어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뭔가 다른 것에 생각을 하고 역발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는 노력과 그리고 그 기회, 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회로 작용하는 건 아마 그런 노력이 다 더해져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손님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직접 발로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인상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을 할게요. 네.
네, 처음 장사하실 때 네. 그 이탈리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런 거 붙여서 파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흑역사긴 한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이제 제주에서 파실 때 네. 다른 데다가는 뭐 10,000원에 주시고 이제 브랜드는 40,000원에 이렇게 같은 네. 디자인을 이렇게 파셨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인데 네. 되게 그게 겁나 그 얘기만 들어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시비 법적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는지 그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메이드 인 이태리는 잘못된 범죄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그때 20살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이 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굳이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시기가 와서 이제 그런 행동은 이제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안 하는데요. 그거 말고 다음에 또 질문하신 것처럼 뭐 똑같은 상품을 10,000원에 뭐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이제 넘기고 또 이거를 내가 더 비싸게 팔고 하는 거는 내 자유잖아요. 내가 만든 물건인데. 그냥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손님이 기분 나빠서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무서움만 있었던 거지 법적인 시비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리고 더 내 거 브랜드 하는 게 더 하고 싶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가치를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좋게 포장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 수수료 줘야 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들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무신사 W 컨셉 뭐 기본 수수료 30%잖아요.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의 위탁 판매 수수료는 더 비쌌습니다. 그들도 백화점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나가는 수수료의 개념이 거의 한 40% 50%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싸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게 판 거고요. 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지금 이제 백화점이나 이렇게 점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거기도 지금 수수료가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아, 저 다 철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행동이 빨라서 네. 근데 운이 좋은 게 코로나 전에 철수를 다 했고요. 150개 매장 철수하는데도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매장 150개 만드는데도 2년이 안 걸렸었고요. 문제는 재고였죠. 뭐. 그럼 그 재고는 어떻게? 아, 이거는 여기에 얘기를 담은 건 아닌데 온라인으로 2주 만에 소진을 했고요. 실제로 그 재고를 판매한 날은 하루 걸렸습니다. 한 3만 장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작전을 짰죠. 네. 네, 어떻게 또 그 소진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몰에서 팔고 싶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자사몰에서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자사몰과 플랫폼의 차이는 플랫폼은 계속 지속적인 컨텐츠가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고 자사몰에는 내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힘들고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내 사이트에 체류 시간의 고객이 없기 때문에 매출 전환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2주 동안 기획했던 일은 재고가 35,000개 이렇게 넘으니까 뭐 100장, 200장 주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돈 주고 팔면 창피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상품을 월화수목 금 해가지고 990원에 100개씩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99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 동안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자사몰에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이제 트래픽 모스값을 모았어요. 그래서 모스값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벤트를 종료를 했고요. 근데 종료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에이,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앵콜을 열었죠.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단 하루. 990원 이벤트 선착순. 그리고 남은 재고는 폭탄 세일 50%. 사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사이트를 볼 수 있게끔 자동으로 모집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이유가 안 만들어지면 손님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는데 990원의 미끼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트래픽을 모았고요.
다음번에 단 하루만 내가 이거 가격을 50%에 세일하고 990원에도 판매하고 하니까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2초에 한 번씩 문자가 떠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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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온다고. 신났습니다. 네, 그렇게 팔았어요. 네, 매장을 어떻게 보면은 없애는 과정도 사실 이게 약간 좀 위기 아닌 위기였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기회로 만드신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또 전환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응을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매장을 없앤 게 위기여서 매장을 없앤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받아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 되는 백화점 매장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은 점포를 직영으로 웬만하면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간 관리자라 그래서 점주에게 스스로 계약을 하고 점주가 직원을 채용하게 만들어요. 그럼 본사에서는 상품만 공급해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보통 이제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게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데 저는 그거는 뒤에서 보고 장사의 운영 방식은 동대문처럼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사에 있는 담당자랑 중간관리 점주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관리도 안 되고 돈은 자꾸 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열받아서 에이씨 몰라 그래서 다 접어버렸어요.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코로나 때 매장을 철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거는 정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좀 해주시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아나운서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중에 계속 운이 좋아서 자랑을 계속해서 이게 좋았던 부분들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성공하신 분들이 어쨌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네. 난관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전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운이 좋았다라는 형태의 말씀하신 것보다는 어쨌든 난관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지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이 좋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습관이 생긴 표현이고요.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생긴 거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겨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고 이제 나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공장들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는데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난간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힘든 일이 무엇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 중에 하나만 꼽아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조금 도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인데요.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간에 봉착됐을 때 힘들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다 내가 해결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힘들지만 뭐 난 운이 좋았어 얘기하면서 풀 수도 있고 술 한잔 먹고 풀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었는데 내가 풀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분할 때 안 풀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봤을 때 간단해요. 법적 소송? 누군가의 판결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될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애초에 그런 일들이 없게끔 만듭니다. 간단해요. 나쁜 짓 안 하고요. 대신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서류화시키고요. 근데 그 서류화시키는 거를 되게 복잡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절대 구두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메일로 기록을 남겨요.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가방으로만 오래 하셨는데 가방 말고도 다른 사업 분야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옷은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근데 옷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옷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옷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도도 많이 해봤고 실제로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방은 그 길어요 텀이. 그러니까 시즌이 크게 한 2시즌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옷은 기획하고 물건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름이고 갑자기 가을이고 갑자기 재고 남는데 유행 지난 것 같고 가방은 유행도 길거든요. 네. 근데 옷 하고 싶어요. 옷 많이 팔면은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옷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고 숫자가 작아서요. 물건이 실제로 터져서 잘 팔린다고 해도 상품 공급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옷은 수량 뛰기가 되잖아요. 옷 하고 싶어요. 옷 좀 알려주세요. 네, 앨리스 마샤 되게 한국에서 좀 점점 유명해지는 브랜드로 잘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저렴하고 또 디자인도 다양해가지고 사람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대표님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메이드 인 이태리나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을 다르게 판다든지 유연한 사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근데 그랬을 때 브랜드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명품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룰을 따르지 않으시고 본인만의 이제 장사의 감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디자인도 다양하고 유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향후 뭐 옷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브랜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셔서 그런 그 철학을 가지신 걸까요?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학을 가졌다기보다는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선택이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팔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내 거를 가져가서 잘 파는 사람들이 잘 팔 수 있을 만한 상품을 계속 개발을 했고요. 앨리스 마샤 가방 브랜드를 런칭할 때도 아까 동대문에서 물건을 만들고 나머지 조금을 섞어서 앨리스 마샤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잘 팔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을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자인들이 과연 이 가방을 사는 사람들이 살까에 포커싱이 맞춰졌고요.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근데 향후에는 과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 계속 이럴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언제까지 동대문에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얻고 내가 이 탤런트를 채울 수 있어라고 고민을 해본 적은 있고요. 앞으로의 그러면은 굳이 앨리스 마샤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들도 뭐 같이 이런 쪽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대문에 계신 분들은 제작 능력과 생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왜 한국에는 유명한 SPA 브랜드가 없어? 가방으로는 뭐 찰스 앤 키스라는 브랜드가 글로벌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찰스 앤 키스 같은 브랜드가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방들이 준비되어 있는 찰스 앤 키스가 되면 되지 않아? 가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그 소리에 좀 맞춰서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또 결국에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가진 하나의 브랜드. 그러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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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질문이 또 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브랜드를 만드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중요한데 브랜드로 따졌을 때 안 중요한 게 없긴 한데요. 그렇죠. 뭘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창업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비자이거나 해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요소는 저는 생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맡은 분야에 따라서 답은 틀린 거고요. 내가 생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생산을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산의 기반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생산의 기반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뭐 프로모션 업체를 쓰고 내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다. 그럼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생산. 그래서 저는 생산의 아까 전에 제조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생산에 대한 얘기 뭐 인가공 얘기만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1인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 공장 사장님들 간의 유대 관계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공장은 국내에는 약 한 50개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50개 되는 공장 사장님들이랑 진짜 술 진짜 많이 먹었고요. 그 사장님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분들이 절대 일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생산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생산이라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이라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이걸 또 잘 브랜딩 하셔서 이렇게 또 앨리스 마샤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산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현장에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엄청 손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편하게 저희 질문해 주시면 저희 답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많이 아신다 그러셨는데 좋은 공장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장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와 거래하세요예요. 그거 하나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보는 눈이 조금 길러지면은 좋은데 어디와 거래하느냐도 중요한데 과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뒤집기 가방이 있고요. 뭐 기름 매칠해 가지고 하는 뭐 헤리카시 방법도 있고요. 뭐 말뚝미싱으로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 각 가방 다 틀린데 공장이 모든 가방을 다 잘하진 않아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옷도 뭐 직기 다이마로 다 공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장 사장님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공장들을 많이 다녀봐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가방,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상품을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가공이다. 맞아요. 퀄리티도 맞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 사실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것이 나와의 합이 맞냐를 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공장을 보는 눈을 또 길러야 된다라는 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우리 곽창훈 대표님과 함께 굉장히 또 열정적인 강연과 네, 그리고 책 선물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강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잘 해소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서울 패션 허브 지식 콘서트 저희 2부 순서 우리 정말 곽창훈 대표님의 굉장히 또 다양한 스토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 덕분에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지식 콘서트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